사람들이 보통 노후 준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뭘까요? 연금이요. 그리고 집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연금도 있고 살 집도 있으니 괜찮다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연금이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현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상 분들이 실제로 겪게 되는 무서운 현실 6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들으시면 아마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 겪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어떤 건 건강에 관한 문제고 어떤 건 관계의 문제입니다. 또 어떤 건 돈보다 더 무서운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보시고 나에게 필요한 대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부모님이나 형제분들 혹은 또래분들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준비하신다면 그건 정말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6가지 현실과 그 대처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이웃과 자주 어울리게 되죠. 하지만 퇴직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연결들이 끊어집니다. 자주 만나던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생기고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집니다. 가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도 나이가 들고 자기 삶을 살다 보면 부모를 챙기기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70대 이상 부모님과 연락을 자주 하는 자녀는 전체 중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 외에는 연락을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은 생각보다 깊고 오래갑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을 닫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금세 끊어집니다. 한번 멀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작은 연락 하나라도 먼저 건네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외로움은 심장병, 우울증,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노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친구 한 명, 가족 한 명만이라도 계속 연결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나중에 큰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관계는 많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는 직장, 모임, 종교활동처럼 특정한 공간에서 형성됩니다. 그런데 은퇴와 함께 그런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매일 가던 직장이 사라지면 동료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도 끊깁니다. 소속된 자리가 없으면 내 존재도 애매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사회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게 되는 거죠. 처음엔 편하고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생각보다 강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 삶의 활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조차 흐릿해지는 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화할 사람, 찾아갈 사람이 줄어드는 건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끈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령자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사회적 고립입니다.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았다는 감정은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작은 모임 하나라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마을회관, 주민센터, 종교 모임 같은 공간은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관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이웃과의 짧은 대화도 충분히 큰 힘이 됩니다. 사회적 연결은 의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결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도 외로움을 해결해주진 못합니다. 외로움은 몸보다 먼저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외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리적인 고립은 심장병, 고혈압, 면역력 저하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일상이 반복되면 식욕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영양 섭취가 부족해지고 건강이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말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뇌 자극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치매 위험까지 커지게 됩니다.
고립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리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무서운 문제입니다. 누군가와의 대화, 웃음, 공감은 약보다 더 강한 치유제가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모임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자 한 통, 영상통화 한 번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소통하는 겁니다.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누는 그 짧은 순간이 삶의 활력을 줍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운동을 하듯 관계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기 내어 먼저 손 내밀 때 외로움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서히 아주 조용히 무너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당뇨, 고혈압,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이 하나둘씩 찾아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지만 나중엔 일상이 바뀔 만큼 힘들어집니다. 당뇨는 혈당 조절이 잘 안되면 시력 저하나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뇌출혈이나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관절염은 무릎이 붓고 걷는 것도 어려워져서 외출이 꺼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라도 걸리면 나머지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들이 초반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은 아플 때만 가는 곳이 아니란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정기검진이 필수입니다. 조기 발견하면 생활습관만 바꿔도 관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늦게 발견되면 약을 계속 먹거나 수술까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지 않아도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일 걷기, 짠 음식 줄이기, 규칙적인 수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만성질환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계속 진행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내 몸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매달 병원비와 약값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매달 병원에 몇 번씩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면 교통비까지 부담이 됩니다. 약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됩니다. 한 달에 몇만 원씩 들어가는 약값이 쌓이면 생각보다 큽니다. 건강보험이 있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꽤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으로는 생계비도 빠듯한데 병원비까지 나가면 생활이 더 힘들어집니다. 갑자기 큰 병이라도 생기면 의료비가 수백만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증 질환에 걸리면 장기 입원이 필요해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험도 나이가 많으면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너무 높아집니다. 그래서 50대부터 준비해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미 60대에 접어들었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한 부분부터 챙겨야 합니다. 병원비를 줄이기 위해선 예방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식단 관리나 운동만 잘해도 병원 갈 일이 줄어듭니다. 약을 꾸준히 잘 챙겨 먹는 것도 재입원이나 악화를 막는 데 중요합니다. 병원비를 아끼려다 오히려 병을 키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예방과 관리가 가장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돈도 계획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연금보다 중요한 건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입니다. 노후에 하고 싶은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건강이 무너지면 그런 계획은 한순간에 멈추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외출하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침대나 병원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은 있지만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줄어들고 점점 고립되는 삶이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자신감도 같이 떨어집니다. 내가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기 때문에 우울증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통증이었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커다란 병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이 괜찮더라도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사람도 만나고 취미도 즐기고 삶의 기쁨도 느낄 수 있습니다. 병원에만 매달리는 삶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행동해야 합니다. 작은 실천이 미래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건강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할수록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계획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 출발점은 바로 건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에 큰돈 나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장례, 자녀 지원 등 예상 못한 지출이 계속 생깁니다.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냉장고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출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부담이 됩니다. 연금만으로는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소득이 정해져 있으니 예상치 못한 지출이 더 치명적입니다. 긴급 상황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몇 달 동안 허덕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심리적인 불안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 외에 비상금 통장은 꼭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만에 쓸 수 있는 현금이 있다는 건 큰 안정감을 줍니다. 불확실한 노후에는 계획보다 유연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큰 돈이 아니더라도 매달 조금씩 모아놓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수술비, 차량 수리비, 조카 결혼식 같은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금은 고정적인 생활비일 뿐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지출은 연금보다 더 자주, 더 크게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여유는 금액이 아니라 준비에서 나옵니다. 준비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자산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집이 당장 생활에 필요한 현금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생활비가 부족하면 매달이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월세 수입이 없는 집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집 한 채를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듭니다.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 매달 나가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여름과 겨울에는 냉난방비도 크게 늘어납니다. 노후엔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계속 유지되거나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집만 있고 현금이 없는 상태는 현금 흐름 파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반찬을 살 때도 가격을 계속 고민해야 하고 병원에 가는 것도 망설이게 됩니다. 일부에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도 부담이 큽니다. 매달 이자를 갚아야 하고 만기 시점에 상환도 해야 하니까요. 주택연금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건이나 금액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후엔 큰 자산보다 매달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더 중요합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밥을 사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활용한 현금 흐름 전략을 꼭 고민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결국 현금입니다. 지금 가진 집이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노후에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예전과 다릅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을 살기 바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도와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모 입장에선 미안한 마음이 커지고 자식 입장에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간의 말이 예민해지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면 의존이 되고 의존은 결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갈등은 돈 문제입니다. 부모가 기대는 순간 자식은 책임감을 넘어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대가 커지면 실망도 커집니다. 부모도 자식도 서로에게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도와드리고 싶지만 여유가 없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부모는 자식이 냉정하다고 느끼고 섭섭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것보다 나의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자식과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응원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에게도 안심을 줍니다. 기대보다 이해와 존중이 더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자식은 노후의 보험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온 또 다른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일수록 은퇴 후 무기력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게 오히려 공허함을 줍니다. 처음에는 자유가 주는 해방감에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무거운 감정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이 끝난 게 아니라 내 역할이 사라진 순간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더라도 보람을 느끼기 어렵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무기력은 점점 피로감, 의욕 저하,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줄어들면 이런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무기력한 삶이 반복되면 나중엔 자신을 돌보는 의지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반드시 나만의 일과를 다시 짜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매일 할 수 있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산책을 하거나 신문을 소리내어 읽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거나 동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기력을 방치하면 마음과 몸 모두 병들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의 목적을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단순한 업무 그 이상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맡은 일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그 역할이 사라지면 정체성에도 혼란이 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처음으로 크게 다가옵니다. 직함도 소속도 없어진 삶은 처음엔 익숙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불러주는 명칭도 달라지고 존중받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그동안의 경험이나 경력을 이야기할 기회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는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을 작게 느끼고 세상과 멀어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정체성을 잃은 사람은 목표도 동기도 함께 잃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작은 텃밭을 가꾸는 농부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동네 모임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 친구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도 역할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역할 하나가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줍니다. 사회가 주는 역할이 사라졌다면 이제는 내가 나에게 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역할은 직함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일과 가족을 중심으로 살아옵니다. 그래서 일과 가족이 중심에서 사라지면 정체성에 큰 혼란이 생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이런 혼란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독립하고 일에서는 손을 뗐을 때 남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너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가장, 회사의 누구였지 나 자신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새로운 자아 정립이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다시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림을 그려보고 책을 읽고 악기를 배워보는 것도 그런 시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이 만든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기니까요. 자아에 대한 질문은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답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지만 생각하는 과정이 이미 변화입니다. 삶의 후반전은 스스로를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는 여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혼란이 아닌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그 사람과 나눈 대화, 습관, 식사, 웃음이 모두 사라지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느껴집니다. 말없이 앉아있던 저녁 식탁이 갑자기 너무 커 보입니다. 서로를 위해 내주던 시간과 마음이 갈 곳을 잃게 됩니다. 남겨진 사람은 갑자기 큰 구멍이 뚫린 듯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 사람 없이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조차 괜히 하게 됩니다. 외롭고 쓸쓸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깊은 감정이 밀려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이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억지로 밝은 척하기보다 슬플 땐 충분히 슬퍼하는 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우울감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흘릴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한 법입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마음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의 사진을 보며 추억을 꺼내보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없앨 수 없지만 조금씩 익숙해질 수는 있습니다. 함께한 시간만큼 그리움도 깊지만 동시에 감사한 기억도 함께 남습니다. 혼자가 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건 슬프지만 그 사람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빈자리는 공백이 아니라 내가 품고 가는 따뜻한 추억의 자리입니다. 감정적인 외로움만큼 현실적인 문제도 갑자기 커지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던 일들을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관리, 병원 예약, 청소, 장보기 같은 일이 모두 나 혼자 몫이 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집안일이나 금융관리를 맡았던 경우 혼란이 더 큽니다. 어떤 서류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당황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갑자기 고장난 가전제품 하나도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게 됩니다.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곁에 있어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혼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여러 문제를 처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이 반복되면 무력감이 커지고 삶의 의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을 때부터 서로의 일을 나눠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정보는 함께 공유하고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유언이나 재산 분배 같은 민감한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눠보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떠났을 때를 가정해보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리 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적절한 준비는 슬픔 속에서도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만 알고 있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혼자가 되었을 때 덜 당황하고 덜 힘들 수 있도록 하는 준비입니다. 배우자의 부재는 감정뿐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슬픔은 피할 수 없지만 혼란은 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잃는 슬픔은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이라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에서 빠르게 벗어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허전하고 삶의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오래되면 심리적으로도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하면 건강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 상대가 없는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위험은 더 큽니다. 주변 사람들이 슬픔을 쉽게 넘기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상담센터나 지역 복지관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견디는 것보다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는 것이 훨씬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억지로라도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나눌수록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라던 내 모습은 아마도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고인을 위한 가장 큰 예의는 남은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은 가슴에 담고 삶은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웃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언젠가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준비 없이 그날을 맞이합니다. 유언장이 없고 재산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남은 가족들이 큰 혼란에 빠집니다. 상속 문제가 꼬이게 되면 형제 간에도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장례 직후부터 재산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생의 가족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당사자는 세상을 떠났지만 남은 사람들은 끝없는 분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충분히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해두고 중요한 서류나 자산 목록을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으로도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정리는 필요합니다. 빚이나 세금 문제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의사를 가족에게 미리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례 방식이나 묘지에 대한 의견도 남겨두면 자녀들이 갈등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남겨진 가족은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미리 정리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자녀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돕는 마지막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준비하지 않아도 오는 일이지만 준비하면 남겨진 이들이 훨씬 편해집니다. 삶을 정리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남을 위한 시작입니다. 준비된 죽음은 혼란보다 평안을 남깁니다. 죽음은 당사자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절차는 남겨진 가족의 몫이 됩니다. 장례 절차부터 시작해서 각종 서류 정리, 세금 처리까지 처리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사망신고나 금융계좌 해지 같은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당장 장례 비용만 해도 수백만 원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중 누가 책임지고 처리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평소에 말이 없었던 가족일수록 누가 나서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행, 보험, 부동산 등 여러 기관에 연락해야 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한 사람의 삶을 정리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하고 놀라게 됩니다. 슬픔에 빠진 가족에게 이런 부담은 너무 가혹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 어느 정도 준비를 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장례 방식, 소지품 정리, 금융계좌 현황 등은 간단한 메모라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연락처를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큰 도움을 받습니다. 보험이나 연금 수령 방법도 정리해두면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면 가족들은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특히 외동자녀나 멀리 사는 자녀에게 모든 부담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나 없을 때를 위한 메모 하나가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삶을 마무리하는 일까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은 존경받을 일입니다. 남은 가족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어주는 삶의 마무리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도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떠날 것인지, 무엇을 남길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은 소중합니다. 준비된 죽음은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내 삶의 끝을 어떻게 맞이할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면 훨씬 평온해집니다. 예를 들어 연명치료를 받을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도 필요합니다. 요양시설에 들어갈 계획이 있다면 미리 알아보고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고 해서 우울하거나 어두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를 멀리할수록 나중엔 더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내 바람을 솔직하게 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삶을 더 건강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재산 정리뿐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여긴 가치나 생각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영상이나 편지로 내 이야기를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삶에 대한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삶은 떠난 뒤에도 걱정을 남기지만 준비된 삶은 평안을 남깁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결국 더 잘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멋진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연금도, 집도, 자식도 전부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60대 이후에 마주하게 되는 6가지 현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인간관계가 끊기고 건강이 무너지며 경제적으로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 또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외로움도 겪게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남은 가족들에게 혼란만 남길 수 있다는 것까지요. 들어보시니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이 중에서 나도 이미 겪고 있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직 겪지 않으셨다면 다행이고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대비하는 겁니다. 관계는 전화 한 통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건강은 오늘부터 산책 한 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준비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정체성은 나를 알아가는 작은 시도들로 회복할 수 있고요. 배우자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떠나보낸 후엔 그 사람을 기억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마주할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된 자세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인생의 후반전 절대 외롭게 또는 후회 속에서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혹시 공감되셨던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와닿았다.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미 잘 실천하고 계신 분들의 지혜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작은 준비 하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따뜻하고 건강한 노후를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히 믿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생이 길어지다 보면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나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늙어갈수록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깨닫습니다. 오늘은 사람보다 스스로를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6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평소 친구나 가족, 건강, 재산,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6가지를 알면 외로움도 두렵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연스럽게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미리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큰 지지와 격려가 되어 또 힘이 되는 콘텐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6가지 중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점점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식이 있어도 바쁘고 배우자가 있어도 말이 안 통할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젊을 땐 친구가 많았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를 평가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그립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밥 한 끼 하자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복입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말없이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소중한 거죠. 그런 친구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연락이 뜸해도 어색하지 않고 만나면 어제 만난 듯 편안한 사이가 진짜 친구입니다. 젊을 땐 어울리는 친구가 많아도 나이 들면 거를 사람은 거르게 됩니다. 결국 마음 남는 사람 한 명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마음 편히 쏙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든든합니다. 그 한 명과 나누는 밥 한 끼, 차 한 잔이 삶의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친구와의 만남이 점점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친구 앞에서는 눈물도 웃음도 한숨도 자연스럽습니다. 가식 없이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관계는 흔치 않습니다.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평생을 두고 이어온 친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곁에 있어준 친구는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관계 중 하나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는 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더 깊은 이해를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자주 못 느끼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보다 진심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삶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는 나를 되돌아보게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 화를 내주고 때로는 따끔하게 조언도 해주는 친구가 고맙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집 앞으로 찾아와주는 그런 친구, 생각만 해도 따뜻하지 않으신가요? 돈보다 건강보다 마음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가 그리운 게 노년입니다. 친구와의 한 통의 통화, 짧은 만남도 하루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가끔 연락 먼저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한 번의 전화가 관계를 이어가게 하는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가 준 조언 하나가 삶을 바꾸기도 하고 위기에서 나를 꺼내주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를 먼저 찾는 것이 결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더 따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의 진짜 친구는 노년의 외로움을 잊게 하고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정감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연금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금액은 생각보다 큰 심리적 지지를 줍니다. 젊을 땐 조금 부족해도 버틸 수 있지만 나이 들면 예측 가능한 수입이 더 절실합니다. 연금이 있으면 갑자기 돈이 나가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금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자존심도 지켜줍니다. 이 돈이 많든 적든 내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연금은 단지 생활비가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돈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입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생활비가 생겨도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연금은 나를 위한 안전장치이자 자립의 근거가 됩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도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것, 큰 자부심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연금이 나를 외부의 유혹이나 위험에서도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돈이 없으면 이상한 투자나 사기에 쉽게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이 있다면 급하지 않게 판단하고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연금은 노후를 준비한 결과이기도 하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토대이기도 합니다. 늦게라도 준비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종류는 달라도 꾸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연금을 더 일찍 준비하지 못한 일이라고 합니다. 월 몇만 원이 아깝다고 미루다 보면 결국 손해는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꾸준히 준비한 분들은 나이 들어서도 훨씬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문화생활도 하고 병원도 눈치 안 보고 다닐 수 있습니다. 연금이란 건 결국 나를 위한 보험이고 미래의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갑자기 생기는 지출이 많아집니다. 병원비, 약값, 경조사비, 생필품 예상 못한 일이 자주 생깁니다. 연금이 있으면 그때마다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준비한 사람은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연금이 있으니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여유로우면 말도 부드러워지고 얼굴도 밝아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연금 하나쯤은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키는 건 결국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에서 오는 안정감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노년에 가장 필요한 마음의 월급입니다. 누구나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지는 게 바로 내 이름이 적힌 집 한 채입니다. 크지 않아도 좋고 번듯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공간이 내 마음대로 문을 잠그고 열 수 있는 내 자리라는 겁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살면 아무리 편해도 어딘가 눈치가 보입니다. 내 방이 있어도 집이 내 것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반찬 하나 꺼내 먹는 것도, TV 볼 때 볼륨을 높이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작은 전셋방 하나라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공간은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쉴 수 있는 나만의 성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몸보다 마음이 더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정신적인 안식처가 됩니다. 집이 있다는 건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외출 후 돌아왔을 때 불 켜진 집이 있다는 건 마음에 큰 안정감을 줍니다.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해도 집이 있으면 최소한의 생존은 유지됩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불안정한 시대에는 집 한 채가 큰 위안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의 요양시설도 내 집 같은 편안함은 주지 못합니다. 소파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여유, 그게 집의 힘입니다. 비오는 날 빗소리를 들으며 혼자 책을 읽는 그 시간도 행복이 됩니다. 집이 없으면 삶 전체가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 집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의 중심이 잡힙니다. 주택이든 아파트든 원룸이든 이름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식 명의로 되어 있으면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내 재산을 내 뜻대로 쓸 수 있어야 진짜 자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무리해서 큰 집에 살고 계시다면 작아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고민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작으면 관리도 편하고 세금도 덜 나가고 생활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간이 줄면 물건도 줄고 마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한 집이 아니라 진짜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집이 없으면 어디에도 내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집 하나가 외로움을 줄여주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몸이 아프거나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도 내 집이 있다는 건 큰 힘이 됩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지 않는 삶이 가능합니다. 늦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내 이름을 다시 적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이름의 작은 집은 결국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건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다루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엉뚱한 데 돈을 쓰게 되곤 합니다. 대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당하고 몰라서 잃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금융사기의 표적이 되기 쉬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제안이나 투자 이야기를 들으면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금융 지식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만 알아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아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이상한 내용이면 바로 끊는 게 맞습니다.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전화는 대부분 거절하는 게 안전합니다. 좋은 조건이라고 해도 무조건 서명하거나 계좌를 넘기면 안 됩니다. 문자로 온 링크를 함부로 누르지 않는 것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금융거래가 되기 때문에 보안이 더욱 중요합니다.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꼭 지켜야 합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게 유출된 경우가 있다면 금융기관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통장 잔고나 카드 내역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낯선 거래가 있으면 바로 신고하고 정지시키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금융상품은 반드시 공인된 기관을 통해 가입해야 안전합니다. 아는 사람이나 지인이 권유하는 경우라도 무조건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식이든 친척이든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땐 계약서를 써두는 게 좋습니다. 정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기다 보면 나중에 관계도 깨지고 돈도 잃게 됩니다.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는 것도 위험하니 꼭 필요할 때만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체크카드나 간단한 모바일 결제도 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갈 땐 반드시 공인된 창구에서만 상담하고 서류는 복사해서 보관해 두세요. 인터넷 뱅킹도 사용법을 익히면 훨씬 편리하고 스스로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무조건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조금씩 배워두는 게 결국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되지 않으면 물어보셔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르면 물어보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은행 직원에게 여러 번 물어보더라도 내 돈을 지키는 일인데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기초적인 금융 지식만 있으면 불안한 마음도 많이 줄어듭니다. 돈은 벌기도 어렵지만 지키는 건 더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지식은 나를 속이지 않게 만들고 평생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건 건강이라는 말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건강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바로 움직임입니다. 두 다리로 걷고 두 손으로 밥을 먹고 스스로 일어나는 그 능력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조금만 넘어져도 큰일로 이어지고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회복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한번 누우면 다시 일어나기까지 몇 배의 시간이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가장 중요한 건강 지표는 혼자 일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걷는 힘이 약해지면 외출도 줄고 활동도 줄고 결국 사람도 멀어지게 됩니다. 다리가 아프거나 힘이 없으면 병원 가는 것도 귀찮아지고 결국 병을 키우게 됩니다. 손에 힘이 없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게 됩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 하나 들기 힘들어질 때 몸뿐 아니라 마음도 지칩니다. 움직임은 단순히 근육이 아니라 생활의 독립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어야 삶이 자유롭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시장을 다녀오는 일도 큰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볍게라도 매일 움직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집안에서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는 것만 반복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다리를 뻗어주는 동작도 효과적입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꾸준히 하면 조금씩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움직이는 게 귀찮아질수록 몸은 더 빠르게 굳어갑니다. 나중에 하지라는 생각이 누워있는 시간을 앞당기는 습관이 됩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최대한 움직여야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몸을 풀고 움직이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나이 들어서도 꼭 유지해야 할 핵심입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쉽고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넘어지는 사고 하나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체중이 조금 늘어도 몸을 자주 움직이면 체력이 유지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순환도 나빠지고 기분도 가라앉게 됩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마음도 따라 무거워지고 활력이 사라집니다.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산책, 계단 오르기까지 실천 가능한 걸 찾아보세요. 내 몸을 내가 돌본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립의 첫걸음입니다. 병원보다 운동이 먼저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이 내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몸은 노년의 자존감이자 내 삶의 자유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더 부드러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단호함이 더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나를 이용하려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힘은 바로 단호한 거절입니다. 거절을 못해서 감정이 상하고 손해를 보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부탁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미안해서 준 돈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면 결국 관계도 어색해지고 마음의 상처도 깊어집니다.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을 그었으면 좋았을 일을 흐지부지 넘기다 후회하게 되는 거죠. 단호한 거절은 상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이든 친척이든 부담스러운 요구엔 지금은 어렵다고 분명히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어도 나중엔 오히려 더 존중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을 쉽게 넘보지 않습니다. 한번 응하면 계속해서 요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단호하게 거절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거절을 잘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내가 불편한데도 억지로 맞춰주는 건 결국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독이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안하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다는 말도 충분히 단호한 거절입니다. 거절은 싸우자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을 이해해 달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양보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이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힘들면 도와줄 수도 없고 내 생활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거절은 자존심이 아니라 내 일상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경계입니다. 지나치게 착한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는 말도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도와줄 수 있다면 돕는 것이 좋지만 그 경계를 내가 정해야 합니다. 조건 없이 도와주다 보면 나중엔 그게 당연한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늦기 전에 기준을 정하고 지킬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부탁은 신중해야 하며 가족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상처를 주기 싫다고 애매하게 말하면 오히려 더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신뢰를 얻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되 상대의 마음도 이해해주는 말투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관계도 지키고 나 자신도 지킬 수 있습니다. 거절은 나를 지키는 선택이며 상대와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단호한 거절은 노년에 꼭 필요한 자기 보호이자 나를 존중하는 가장 분명한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6가지 이야기 마음에 잘 담아두셨나요? 친구, 연금, 집, 금융 지식, 움직이는 몸, 그리고 단호한 거절. 이 6가지는 노년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들입니다. 자식이나 돈보다 사람이나 기대보다 더 먼저 챙겨야 할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한 걸음씩 실천해 보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 나눈 내용 중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연락 끊긴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그게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출발입니다. 집안에서 스트레칭 몇 분, 간단한 건강 체크도 훌륭한 실천입니다. 혹시 누가 무리한 부탁을 해온다면 이번엔 한번 단호하게 말해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라는 마음으로 하나씩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를 돌보는 습관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나눈 내용이 누군가에겐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특히 공감된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미 실천 중인 좋은 습관이 있다면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영상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생은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 시간들을 더 지혜롭고 든든하게 채워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신 당신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지금 집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노후에 어떤 집에서 살아야 가장 편하고 걱정이 없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냥 지금 사는 집에서 평생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은 분명히 당신께 새로운 시선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60대 이후 10명 중 8명이 한 번 이상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순간 갑작스럽게 닥친 변화였다는 겁니다. 배우자와의 이별, 자녀와의 거리, 건강 문제, 돌봄 문제.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이건 내가 선택한 이사가 아니라 떠밀려간 이사였구나.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땐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노후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집 선택 기준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전원주택이 좋다, 아파트가 편하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의 삶을 불안하게 살 것인지, 평온하게 살 것인지 그 방향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노후의 삶을 바꾸는 집 선택 기준 첫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들도 다 나갔고 우리 둘만 사니까 큰 집은 필요 없지. 맞는 말 같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좁은 공간은 처음엔 아늑하지만 금방 답답해집니다. 식탁도 없이 거실도 없이 주방과 침실이 붙어있는 구조. 앉을 자리는 있어도 쉴 공간은 없는 집. 그건 생활이 아니라 생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서로에게 숨 쉴 틈이 없어지게 됩니다. 작은 다툼도 쉽게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 공간이 없으면 생각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TV는 누가 켜고 냉장고는 누가 정리하고 사소한 일상이 불편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집이 좁으면 사람도 자꾸 움츠러듭니다. 물건을 버리기도 애매하고 어디 둘 데가 없어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결국은 앉을 자리 하나만 남고 나머진 물건이 차지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점점 조급해지고 예민해지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노후에 적정한 집 크기는 약 18평에서 20평 정도가 가장 좋다고.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크기. 부부 각자 방 하나씩, 함께 쉴 수 있는 거실 하나,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주방, 그리고 약간의 수납 공간. 이것만으로도 생활의 질은 충분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물론 줄이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작게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줄여야 할 것은 크기보다 스트레스입니다. 공간이 좁아질수록 정리된 삶이 더 중요해집니다. 가구를 들이기보단 빼는 게 좋습니다. 넓게 보이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수납장을 높이 싸기보다는 벽면을 활용하거나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기는 게 현명합니다. 조명도 중요합니다. 어두운 집은 더 좁고 답답해 보입니다. 가능하면 자연광이 들어오는 구조가 좋습니다. 거실에 햇살이 비치는 집, 주방에서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는 집, 그런 집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물리적인 공간은 작더라도 그 안에서의 감정은 넓고 여유로워야 합니다. 노후는 시간보다 공간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하루 종일 머무는 집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집은 결국 쉼의 공간이자 회복의 공간입니다.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맞게 조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게 살아도 품격 있게, 효율적으로 구조를 활용하며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가족이 가끔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면 좋습니다. 거실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소파 하나, 작은 탁자 하나, 그리고 따뜻한 조명이 있다면 그 집은 결코 작지 않은 집입니다. 내 삶을 담기에 충분한 집, 불필요한 넓이보다 필요한 넓이를 찾는 집, 그것이 진짜 노후에 필요한 집의 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이사할 곳을 고민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병원 옆으로 가야지. 당연한 선택처럼 들립니다. 몸이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병원 옆으로 이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다릅니다. 몇 달도 안 돼서 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루 종일 들려오는 앰뷸런스 소리 때문입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경고음은 이웃의 아픔이자 언젠가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불안의 신호입니다. 병원은 필요한 곳이지 사는 곳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 근처에 살다 보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내가 환자도 아닌데 환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외로움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반면에 복지관은 다릅니다. 거기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지탱해주는 공간입니다. 복지관에서는 운동도 하고 강의도 듣고 사람들과 대화도 나눕니다. 밥도 먹고 노래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합니다. 복지관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지역 사회 속에서 노년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중심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무료거나 매우 저렴합니다. 도시락 하나 값이면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듣고 밥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병원은 지출이지만 복지관은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복지관이 잘 갖춰진 동네가 학군지보다 집값이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관은 노년의 강남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입니다. 매일 아침 갈 곳이 있다는 건 단순한 활동이 아닙니다. 내 삶의 리듬과 의미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지관 옆에 살면 외롭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고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고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런 관계가 건강보다 더 강한 예방약이 됩니다. 실제로 노인 우울증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꾸준한 사회적 연결입니다. 복지관은 그런 연결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물론 병원도 가까워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이 우선순위가 되면 나는 이미 몸이 아픈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복지관 옆에 살면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느끼게 됩니다.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자존감도 회복됩니다. 사람은 아프기 전에 외로움에 먼저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병원보다 복지관입니다. 나를 살리는 공간은 어딘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를 떠올려 보세요. 병원은 꼭 가야 할 때만 가고 싶지 않습니까? 복지관은 가고 싶은 날이 더 많지 않나요? 그런 공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주 가고 싶은 곳이 옆에 있다는 건 삶의 방향이 건강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복지관은 외로움을 막아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병원이 아니라 복지관 중심의 삶, 그게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은퇴 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계획은 자식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느냐, 자식이랑 살아야지 하는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처음엔 분명 따뜻하고 기분 좋은 상상입니다. 밥도 같이 먹고 손주 웃음소리도 들리고 외롭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달만 지나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변합니다. 사위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자식도 점점 말수가 줄고 부모와 자식 모두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자유를 갉아먹게 됩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항상 집에 있다는 사실이 부담이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편하게 있으라고 해도 결국은 불편함이 쌓입니다. 한쪽이 참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살지 않되 가까이 사는 것입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간섭하지 않는 거리. 사랑은 표현할 수 있지만 부담이 되지 않는 거리. 이 거리는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같은 아파트 다른 동, 혹은 걸어서 5분 거리,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거리. 그 정도면 아플 때 금방 달려갈 수 있고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반면 일상은 서로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저녁 메뉴도 TV 채널도 방문 시간도 각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손주를 보고 싶을 땐 잠깐 다녀오고 자식이 도움이 필요할 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을 지키는 거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아프면 누가 도와줘요? 같이 살아야 돌봐주지 않나요? 물론 아플 때는 가까운 가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상시 돌봄이 아닌 일시적인 도움일 때 훨씬 효과적입니다. 함께 살면 감정이 상하고 도와주는 일이 오히려 스트레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까이 살면서 서로를 존중할 때 도와주는 것도 자연스럽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의 퉁명스러운 말 한마디에 부모님 마음이 조용히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 갈등이 쌓이면 결국 이사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리 조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살면 모든 것이 공유됩니다. 냉장고 속 반찬 하나도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교육 방식, 생활 습관, 말투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불편함으로 바뀝니다. 반면 적절한 거리를 두면 좋은 것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자유가 생기고 부모에게는 자존감이 유지됩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는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가까운 거리는 정서적 거리도 가깝게 만듭니다. 너무 멀면 안부도 뜸해지고 너무 가까우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걸어서 5분, 차로 10분이 가장 좋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집이 아니라 자녀와 가까이 사는 집을 선택하세요. 그게 진짜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새소리 들으며 일어나고 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뒤뜰에 텃밭도 가꾸며 살고 싶다고 하십니다. 분명히 낭만적인 그림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은 실제 삶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의 첫 번째 현실은 고립입니다. 이웃과 거리가 멀고 필요한 시설까지는 항상 차를 타야 합니다. 가까운 병원 하나 없고 약국도 차로 30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려면 왕복 1시간이 기본입니다. 젊을 땐 괜찮습니다. 차도 몰 수 있고 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동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겨울에 눈이 쌓이면 제설 작업도 스스로 해야 합니다. 낙엽은 가을마다 끝도 없이 떨어지고 봄에는 잡초가 쑥쑥 자라며 제초 작업만 해도 하루가 갑니다. 전원주택은 생각보다 일이 많습니다. 생활이 아니라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실은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입니다. 갑자기 쓰러졌을 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웃에게 소리쳐도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혼자 사는 분이라면 특히 위험합니다. 누군가 바로 곁에 있다는 것,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현실은 외로움입니다. 자연 속에서 혼자라는 건 처음에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함이 외로움이 됩니다. 사람 소리 하나 없는 공간은 때로는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 아파트 복도에서 들리는 이웃의 대화, 그런 소리조차 우리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그런 관계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도 부모님이 멀리 사시면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거리도 멀고 불편하니까요.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했던 분들도 1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전원주택으로 이사갔던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경치는 너무 좋은데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다고요. 나는 사람 소리가 그리웠다. 나를 불러주는 목소리가 그리웠다고 하셨습니다. 전원주택은 낭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노년에는 풍경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흙냄새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필요합니다. 낭만보다는 삶의 지속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만 가까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진짜 건강은 예방에서 시작됩니다. 약을 먹기 전에 먼저 매일 걷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걷는다는 게 마음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주변 환경이 걷기에 적절해야 합니다. 보도는 좁고 차는 많고 신호등은 짧고 이런 동네에서는 걷는 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집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가입니다. 산책로가 가까우면 굳이 마음을 다잡지 않아도 나가게 됩니다. 걷는 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공원에는 벤치도 있고 쉼터도 있어 중간중간 쉴 수 있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연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고 물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는 그 시간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사실 노년기 건강에서 중요한 건 혈압과 당뇨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도 건강입니다. 그 평안을 지켜주는 공간이 바로 공원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공원이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운동량이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산책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도 유지되며 관절의 가동성도 확보됩니다. 산책 중 마주치는 이웃과의 인사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원이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사람을 이어주는 사회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공원이 없다는 건 하루의 리듬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 옆보다 때로는 공원 옆이 더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빛 받으며 한 바퀴 도는 일상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런 환경에 살면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듭니다. 운동하라고 다그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걷게 됩니다. 공원이 곧 약국이고 산책로가 곧 병원이 되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집은 무조건 내가 편한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집이 언제든 팔 수 있는가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언제든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문제없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병이 생기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집이 나를 묶고 발목을 잡게 됩니다. 처음에는 전원주택이 좋아 보여 이사했습니다. 자연도 좋고 조용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고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도 멀고 집안일도 버거워졌습니다. 이사를 결심했지만 아무도 그 집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외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팔 수 없는 집은 결국 짐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노후의 집은 살기도 편해야 하지만 팔기도 쉬워야 합니다. 교통이 좋고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너무 특별한 구조, 너무 많은 인테리어, 너무 외진 위치, 이런 것들은 집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내가 좋아서 선택한 특이한 요소들이
나중에는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범해 보이지만 인기 있는 지역, 적당한 구조, 관리 잘 된 아파트는 언제든 쉽게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내가 아플 때, 시설에 들어갈 때, 혹은 자녀에게 도움을 줄 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금융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집을 고를 때는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보다 이 집은 팔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수요가 꾸준한 지역인지, 임대나 전세 수요도 있는지, 이런 현실적인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집에 너무 감정을 이입하면 그 집에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만 살 수 없다면 계획 없는 상황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바로 팔기 쉬운 집입니다. 내가 선택한 마지막 집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좋은 집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내게도 큰 이익이 됩니다. 내 마음만 편한 집이 아니라 시장에서도 통하는 집이 진짜 자산입니다. 노년의 평안을 지키는 건 결국 유동성 있는 선택입니다. 아파트는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후에 가장 많이 선택되는 주거 형태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약국, 마트, 복지관이 모두 가까이 있습니다. 단지 내 경비와 관리 시스템도 잘 작동합니다. 커뮤니티 시설과 동호회 활동도 가능합니다.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비용도 예측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시니어를 위한 설계가 포함된 아파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리실, 엘리베이터, CCTV 등 안전성 면에서도 우수합니다. 걷기 좋은 산책로와 공원도 단지 안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방문하기에도 접근성이 좋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만큼 실패 확률이 낮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필요시 매매도 쉽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전원주택은 낭만보다 현실이 먼저 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전원주택을 꿈꿉니다. 자연과 함께 조용히 살고 싶다는 로망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낭만보다 불편이 먼저입니다. 관리할 일이 너무 많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잡초, 벌레, 낙엽, 눈치우기 등 사계절 내내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병원이나 마트, 약국 같은 필수 시설이 멀리 있어 불편합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어렵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이웃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외로움은 자연보다 더 빠르게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게다가 전원주택은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 수요가 적고 유지비는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오가는데도 불편함이 큽니다. 결국 처음엔 자유였지만 나중엔 고립이 됩니다. 전원주택을 선택한다면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충동적으로 결정하기엔 위험이 큰 구조입니다. 실버타운은 여러 서비스가 갖춰진 곳입니다. 식사, 청소, 운동,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보안과 관리도 철저히 걱정이 덜합니다. 입주자끼리 동갑내기라 공감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사람, 같은 이야기 속에서 지루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외부와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단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이들, 젊은 세대, 다양한 자극이 없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실버타운은 편하긴 하지만 재미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입주금과 관리비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 오히려 탈출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립감이 심해지면 우울감도 깊어집니다. 누가 챙겨주는 시스템보다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원한다면 실버타운은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관리가 아닌 관계의 품이 필요한 분에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떠오르는 대안은 중소도시 전원형 아파트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세종시 단지, 원주 기업도시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 자연환경과 도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병원, 복지관, 공원, 마트 등이 가까이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과 활기찬 생활이 함께 가능합니다. 집값이 서울보다 훨씬 합리적입니다. 자녀가 있는 수도권과의 거리도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가 잘 구성되어 외롭지 않습니다. 전원주택의 불편함은 없고 아파트의 안정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지, 가격, 시설, 환경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고립되지 않으면서도 여유를 누리고 싶은 분께 딱 맞습니다. 은퇴 후 삶의 질과 경제적 여건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결국 완벽한 집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 맞는 집은 분명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1인 가구의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누구와 살 것인가가 아니라 혼자 살더라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혼자 산다는 건 단지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고립된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작은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아침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나눌 이웃이 있다는 것도 소중합니다. 복지관, 주민센터, 작은 모임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취미나 동아리 같은 모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 합창단, 도서관 독서 모임, 지역 주민센터의 걷기 동호회, 봉사활동 그룹도 좋습니다. 이런 모임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나의 정체성과 삶의 에너지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는 심리적 면역력을 키워주고 위기 시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있되 혼자 가지 않은 삶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누군가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내 안부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핵심은 연결입니다. 연결된 삶은 늙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하고 배려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1인 가구는 특히 응급 상황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혼자 산다면 더욱 세심한 주거 환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 병원, 약국이 도보권에 있는가? 관리실이나 주민센터와 연락이 잘 되는가? CCTV, 인터폰, 출입 통제 같은 시스템이 갖춰졌는가? 이런 요소들이 고립을 막는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감각은 일상에서의 불안과 긴장을 줄여줍니다. 고립이 무서운 건 위험을 감지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혼자 사는 사람에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불편할 때 누가 곁에 있는가? 그 여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집값보다 먼저 따져봐야 할 기준입니다. 네 번째는 나이와 성별에 맞는 대처입니다. 여성이라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밝은 골목, 출입 통제, CCTV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성 공동체나 이웃 간 친밀한 네트워크도 도움이 됩니다. 남성이라면 규칙적인 외부 활동을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고립되면 식사와 위생, 건강관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거나 청소 지원 서비스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나를 받쳐줄 시스템이 있다면 혼자여도 두렵지 않습니다. 심리적 고립만 피한다면 1인 가구는 충분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관계, 환경, 활동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삶을 내가 지키는 구조, 누군가와 의존적이지 않아도 괜찮은 구조. 이것이 진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삶의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의 삶에서 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지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고 관계의 기반이 되고 안전을 지켜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집을 고른다는 건 곧 마지막 무대를 세우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모든 질문의 출발점이 바로 집입니다. 누군가는 복지관 옆 작은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공원이 가까운 중소도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방향을 알고 준비하면 후회할 가능성은 확실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방향을 그리기에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나의 다음 삶을 설계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내가 원하는 일상을 그려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들리는 소리, 창문을 열었을 때 바라보는 풍경, 외출할 때 마주치는 이웃의 얼굴,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거실, 그리고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공간. 그런 집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가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눈 6가지 기준. 첫째, 너무 좁지도 넓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 둘째, 병원이 아닌 복지관 가까운 위치. 셋째, 자녀와는 함께가 아니라 가까이에. 넷째, 전원주택보단 사람 있는 동네. 다섯째, 산책이 일상이 되는 공원 근처. 여섯째, 팔 수 있는 집인가 아닌가. 이 6가지는 단지 주거 조건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줄 기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살펴본 1인 가구의 생존 전략.
관계의 끈을 유지하는 것, 정기적인 모임과 활동, 안전한 주거 구조, 그리고 나이에 맞는 실천 가능한 환경, 이것까지 기억하신다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나이 들어도 주체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노년을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집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누구와 인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할까?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뭐여? 어떤 삶의 결이 될까? 당신의 대답이 선명할수록 그 길은 더 쉽게, 더 단단하게 열릴 겁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작은 깨달음이라도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답게 만들어가는 길,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친구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 한 통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이룬 적 말이에요. 지난주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대학 동창이자 30년을 함께해온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야, 너 요즘 왜 이래? 예전 같지 않네. 나이 먹더니 완전 달라졌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떻게 달라진 건지 곰곰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사실 저는 최근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더 이상 남들 눈치 보며 살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불편한 관계도 정리했고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친구는 제가 이상해졌다고 느낀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제가 이상해진 걸까요? 아니면 이제야 진짜 제다운 모습을 찾은 걸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40, 50을 넘어서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비밀 말이에요. 첫째는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 둘째는 경제적 독립을 위한 현실적 전략, 셋째는 내 마음을 진정으로 채워주는 것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를 제대로 실천한다면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친구들과 비교하며 위축되지도 않아요. 진짜 나다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깨닫기까지 저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께는 제가 겪었던 시간들을 압축해서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가 부담스러워진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서운함이 쌓여간다. 경제적으로 불안해서 눈치를 보게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공허하게 느껴진다. 이런 감정들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얻어가실 수 있을 거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이너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바로 독이 되는 관계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 여러분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자기 말만 하는 친구, 조금만 도움을 요청해도 온갖 핑계를 대는 친구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친구들일수록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관계를 끊기가 어렵죠.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민수라는 친구였는데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같이 공부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서로 힘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민수와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만날 때마다 민수는 자기 이야기만 했거든요. 야, 내 아들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어. 연봉이 5천만 원이야. 우리 집 새로 산 차 봤어? 수입차야, 수입차. 이런 식으로 자랑만 늘어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가 잘 되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수는 제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그래? 그건 그렇고 내 얘기 좀 더 들어봐라면서 화제를 자기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민수가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한다는 것이었어요. 너는 참 욕심이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그 모양이지.
나 같으면 진작에 더 큰 일을 벌였을 텐데. 이런 말들을 농담처럼 던지는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도 3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였으니까 저는 계속 참았어요. 그 사람도 나름 스트레스가 있을 거야. 친구니까 이해해줘야지. 이런 생각으로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작은 사업을 시작했을 때였어요. 온라인으로 수제 액세서리를 만들어 파는 일이었는데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많이 설렜거든요. 민수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나도 이제 내 사업을 시작했어. 그런데 민수의 반응은 정말 차가웠어요. 아, 그거? 요즘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많던데. 경쟁이 치열할 텐데 잘 될까? 제가 설렘을 갖고 이야기했는데 찬물을 확 끼얹는 말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민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사업을 조롱했어요. 야, 얘가 요즘 온라인으로 뭘 판다고 하던데 용돈벌이 수준이지 뭐.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민수는 제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자기보다 못한 친구로 저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야 자기가 우월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민수가 제 개인적인 고민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놓았는데 그걸 다른 모임에서 걔는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어 라고 말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 사람은 제 친구가 아니었구나. 그저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저를 이용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때도 저는 망설였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아까웠거든요. 그래도 예전에는 좋은 시간도 많았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가 갑자기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야, 내가 요즘 좀 어려워서 그런데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사실 저도 여유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30년 친구가 어렵다는데 안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그런데 다음 달이 되어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야, 저번에 빌려준 돈. 그러자 민수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친구 사이에 그렇게 따지고 들면 어떡해? 내가 안 갚는다고 했어?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이 사람은 제게 도움만 받으려 하고 제가 조금만 뭔가를 요구하면 도리어 화를 내는구나. 이건 친구가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구나. 그때서야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30년이라는 세월이 아깝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한다면 저만 상처받을 게 뻔했거든요. 민수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일단 연락을 줄였어요. 전화가 와도 바쁘다고 하고 만나자고 하면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민수가 계속 연락했지만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민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진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와 비교당하지 않아도 되고 제 이야기를 무시당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도움만 주는 관계도 없어진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이구나. 10명의 불편한 사람보다 1명의 편안한 사람이 훨씬 소중하구나. 여러분도 혹시 이런 관계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하는 사람,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도움은 요청하면서 도움은 주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나이가 들수록 독이 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래야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물론 관계를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은 일시적인 거예요. 불편한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지속적이지만 말이에요. 마이너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경제적 독립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노후에 가장 불안한 게 뭔가요? 아마 대부분이 돈 문제라고 답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퇴를 앞두고 보니 생각보다 준비된 게 많지 않더라고요. 국민연금 받을 돈을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겨우 100만 원 남짓이었어요. 퇴직금도 있긴 했지만 그걸로 앞으로 20년, 30년을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더 큰 문제는 자식들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요즘 애들도 자기 살기 바쁘잖아요.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돈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거기에 부모 용돈까지 챙기라고 하면 그것도 부담이죠. 그렇다고 자식들 눈치 보며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엄마, 아빠, 이번 달은 좀 어려워서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 힘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뤄보자고.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까 막막하더라고요. 나이 50 중반인 사람이 갑자기 뭘 할 수 있겠어요? 젊었을 때처럼 체력도 안 되고 새로운 기술 익히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이 가계부 쓰기였어요. 내가 한 달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 어디에 돈이 나가는지 정확히 파악해보고 싶었거든요. 한 달 동안 꼼꼼히 기록해봤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생각보다 불필요한 지출이 많았던 거예요. 안 보는 유료 방송, 안 가는 헬스장 회비, 자동이체로 나가는 각종 보험료들. 이런 걸 다 정리하니까 한 달에 2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한 일은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해서 파는 거였어요. 중고나라, 당근마켓 같은 앱을 이용해서요. 처음에는 이런 걸 누가 사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잘 팔리더라고요. 오래된 책들, 안 쓰는 가전제품들, 옷장에 잠자고 있던 옷들, 이런 걸 하나씩 정리해서 팔기 시작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한 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는 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집도 훨씬 깔끔해졌고요. 세 번째로 시작한 건 부업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회계 일을 했었거든요. 그 경험을 살려서 작은 가게들 장부 정리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한 군데당 한 달에 5만원씩 5군데 정도 맡아서 하니까 월 25만원 정도 수입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작은 일을 한다는 게 자존심도 상했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바꿨어요. 내 힘으로 돈을 버는 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야? 오히려 당당한 일이지.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일하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가게 사장님들이 선생님 덕분에 장부가 깔끔해졌어요 라고 고마워할 때면 정말 뿌듯했거든요. 네 번째로 신경 쓴 건 투자였어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큰 투자는 위험해서 엄두가 안 났지만 안전한 적금이나 펀드는 알아봤어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면 몇 년 후에는 꽤 큰 목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연금 관련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퇴직연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복잡하긴 했지만 하나씩 알아가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가장 중요했던 건 생활비를 줄이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체면 때문에 비싼 것만 찾았는데 이제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되었어요. 브랜드보다는 실용성을, 겉모습보다는 내실을 챙기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백화점에서만 옷을 샀는데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아울렛에서도 옷을 사요.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거든요. 외식도 줄이고 집에서 요리해서 먹는 일이 많아졌어요. 건강에도 좋고 돈도 아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였죠. 이렇게 하나씩 실천해 나가니까 생각보다 돈 관리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물론 큰 부자가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은 되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자식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효도하는 자식들이 있으면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잖아요. 부모를 위해서 자기 꿈을 포기하거나 자기 가족을 희생시킬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제 힘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기로 한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용돈 좀 줘라고 손 벌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엄마는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너희 일에만 신경 써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자식들도 그런 엄마를 보면서 안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독립적이시네. 우리가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적 독립이라고 해서 꼭 큰 돈을 벌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쓸 돈을 내가 벌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월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면 그것도 독립인 거죠. 중요한 건 자세예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자세. 그 자세만 있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경제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다 보면 분명히 길이 보일 거예요. 마이너스. 이제 세 번째 비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바로 내 마음을 채우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도 있고 건강도 괜찮은데 왜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을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을 더 자주 느끼게 되죠. 자식들은 다 키웠고 직장에서도 은퇴했고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는데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하지? 라고 생각하는 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남을 위해서만 살았구나.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뭘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행복한지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자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보자고.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취미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것들은 기억도 잘 안 나고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는 나이가 많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리 교실을 알게 되었어요. 평소에 요리에 관심이 있었는데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내 나이에 요리 교실이라니. 하지만 용기를 내서 등록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맛있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들 저처럼 새로운 취미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라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데 나이 들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60이 넘어서 그림을 시작하셨고 어떤 분은 피아노를 배우고 계셨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구나. 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구나. 요리 교실을 다니면서 자신감도 생겼어요. 새로운 레시피를 익히고 집에서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줄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요리를 하면서 또 다른 재미를 발견했어요. 바로 사진 찍기였어요. 예쁘게 만든 음식을 사진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점점 사진 자체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작은 카메라도 하나 샀어요. 동네 산책을 하면서 예쁜 풍경이나 꽃들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취미가 생기니까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어떤 사진을 찍어 볼까? 이런 생각들이 절로 들었어요. 그리고 취미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관계도 생겼어요. 요리 교실에서 만난 분들과는 가끔 모임도 갖고 SNS를 통해서는 사진에 관심 있는 분들과 교류하기도 했어요. 이런 관계들이 예전의 인간관계와 다른 점은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취미를 공유하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였어요. 오늘 음식 정말 맛있게 만드셨네요. 사진이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건강한 인간관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서로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할 수 있구나. 요리와 사진 외에도 다른 것들도 시도해봤어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해보고 걷기 동호회에도 나가보고 모든 게 다 맞는 건 아니었지만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취미라는 건 꼭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즐거우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를 할 때 이게 돈이 될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즐거운가? 를 먼저 생각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취미를 갖게 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심심하지 않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뭔가 외로운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해졌어요.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해보거나 찍어둔 사진을 정리하거나 관련된 책을 읽어보거나 이런 시간들이 정말 알찬 시간이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이런 취미들이 제 자신감을 높여줬다는 거예요. 나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구나. 나도 뭔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반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달라진 저를 보고 좋아했어요. 예전에는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별로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신나게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졌거든요. 자식들도 엄마가 요즘 정말 활기차 보이세요 라고 말해줘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여러분도 혹시 요즘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신다면 새로운 취미 하나쯤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걸 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산책하면서 예쁜 풍경 사진 찍기, 집에서 간단한 요리 해보기, 좋아하는 책 읽고 감상 적어보기. 이런 소소한 것들부터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잘못해도 괜찮고 늦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혼자서 하는 취미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의외로 쉽게 친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 정말 순수하고 건강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이너스. 자, 이제 이 모든 변화들이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사람들과도 억지로 만나고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정말 편하고 좋은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맺어요. 친구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관계의 질은 훨씬 높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요리교실에서 만난 경숙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보다 3살 위신데 정말 마음이 맞아요. 둘 다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진심으로 응원해줘요. 경숙 씨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새로운 카페도 가보고 맛있는 식당도 가보고 가끔은 같이 요리도 해요. 이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순수한 우정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두 번째로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자식들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주 연락해달라, 자주 와달라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아이들도 부담스러워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제 생활이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 생활이 있다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만날 때는 정말 반가워서 만나게 되고 대화도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이들도 엄마가 요즘 정말 멋있어 보여요 라고 말해줘요. 독립적이고 당당한 모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연락도 더 자주 하고 만날 기회도 더 많아졌어요. 세 번째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안정감을 찾았어요. 큰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원하는 만큼은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좋은 식재료를 사서 요리를 한다든지 카메라 관련 소품을 산다든지 가끔 혼자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때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네 번째로 건강관리도 훨씬 체계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아프면 그때 가서 치료하는 시기였는데 이제는 예방 중심으로 관리해요.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식단도 신경 써서 관리해요. 건강한 몸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에요. 예전에는 늘 불안했어요. 나이 들면 어떻게 되지? 혼자 남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미래가 기대돼요. 내년에는 뭘 새로 배워볼까? 다음에는 어디로 여행을 가볼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나이가 든다는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소중한 시간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물론 완전히 혼자 사는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과는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관계들도 예전과는 질이 달라요.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건강한 관계예요. 이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남을 위해 살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남들과 비교하며 살 필요도 없어요. 오직 나 자신의 기준으로 나 자신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3가지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독이 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10명의 불편한 사람보다 1명의 편안한 사람이 훨씬 소중합니다.
둘째,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력하세요. 큰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쓸 돈을 내 힘으로 벌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출을 관리하고 작은 수입원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셋째,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취미라도 좋으니 나만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기다려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돼요. 오직 여러분 자신의 방식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도 이런 깨달음을 얻고 실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더니 지금의 만족스러운 삶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면 돼요. 오늘은 불편한 관계 하나를 정리해보고 내일은 가계부를 써보고 모레는 새로운 취미 하나를 찾아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혼자일 때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처럼 멋지고 당당한 중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궁금해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변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서도 충분히 멋지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